안녕하세요. 생활 구강건강 관리 강의를 할 한동헌 교수입니다. 생활 구강 건강 관리는 치과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생활 속의 사건과 연계하여 강의합니다. 아울러 치과 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한 원리와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강의는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분의 교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과 형식의 강의를 수강하는데 익숙했다면 조금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매 시간마다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호기심을 일깨우는 흥미로운 자극의 시간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14차례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는 생활 구강 건강 관리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주부터 4주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치과가 무엇이며 왜 치과가 만들어졌고 치과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치과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할지를 말씀드립니다. 1주차는 강의 소개와 치과의 탄생에 대해 말씀드리고 2주차는 충치와 함께했던 인류, 이제는 이별할 수 있을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3주차는 치과와 건강한 사회에 대해, 그리고 4주차는 19세기 및 20세기 과학기술과 치과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제 순서는 마칠 예정입니다. 5주차부터는 구강건강 불평등과 치과의 미래에 대해 조현재 교수님이 강의하실 거고요. 6주차부터는 진보형 교수님이 나서 자라고 늙을 때까지 치아 건강 관리법과 7주차에 구강검진 꼭 필요한가? 나이대별로 알아봐야 하는 검진 포인트를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8주차에는 구강 건강의 심리, 사회적 측면에 대해 송영하 교수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9주차에는 다시 조현재 교수님이 치약, 칫솔, 구강위생관리용품에 대해 말씀하실 텐데 아마도 매우 쓸모 있는 내용을 얻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10주차부터 마지막 14주차까지는 실제 치과 환자를 보시는 공인수 박사님이 치과의 여러 전문과 진료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겁니다. 10주차는 치아 교정의 모든 것, 11주차는 보철 치료 어디까지 당해봤니? 12주차는 모든 것의 배후는 치주였다. 13주차는 구강외과에서는 페이스오프도 가능하다. 14주차는 치과에서 예뻐지자 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생활 구강 건강 관리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실용 지식부터 우리나라 치과 의료 정책과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교수님들이 힘을 다해 구성한 강의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되고 나아가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이후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치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짚어보고 학생들이 스스로 구강건강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구강건강 관리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치과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치과대학은 왜 의과대학과 분리되었을까? 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가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충치는 아니지만 이에 금이 가서 이 뿌리 끝에 염증으로 매우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아픈 걸 잘 참는 편이었는데 오후 늦게부터 시작된 치통은 정말 참기가 어렵더군요. 밤새 통증에 시달린 다음 날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받고 난 후에야 아픔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도 치과의사지만 고통을 해결해 주신 동료 치과의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치통으로 고통스러운 환자를 더 이해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치과는 사람들에게 그리 친숙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서운 곳, 아파서 찾는 곳이라는 인식 외에도 치과 하면 떠오르는 건 비싼 치료비니까요. 지금부터 30년 전 제가 치과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주변 분들이 제게 묻는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의대 안에 치과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설명을 해야 했죠. 의대 안에 치과가 있는 게 아니라 치대가 따로 있어서 학생을 따로 뽑고 대한민국 정부도 의사 면허증과 독립된 치과 의사 면허증을 발급한다고요. 그런데 저도 궁금하더군요. 치아를 치료하는 치과 대학은 따로 존재하는데 왜 눈을 치료하는 안과 대학이나 귀, 코, 목구멍을 치료하는 이비인후과 대학, 피부를 치료하는 피부과 대학은 왜 없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의과와 치과가 이렇게 분리된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의과의 세부 전문 분야로 구강학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선 먼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한 다음에 구강학과 수련을 받아서 치과 의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치과 또는 치과 대학이 분리된 이런 형태가 특이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과와 치과가 분리된 모형이 훨씬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오늘 강의에서는 치과대학과 치과의사가 현대의 의료 체계에서 따로 존재하게 된 이유를 충치의 증가와 그 증가를 일으킨 설탕의 과잉 소비에서 찾아보고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현대의 치과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치과 의사가 옛날에도 있었을까요? 역사상 모든 문화권에 남겨진 기록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치통이 귀신, 치아벌레, 체액 중 어느 하나가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치통을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이나 이집트인들의 무덤에 새겨진 기록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에는 치아와 관련된 질환에 특화된 의사들이 활동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아마 당시에도 치아와 관련된 질환이 사람들을 괴롭혔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전성기를 이끈 람세스 2세와
아멘호테프 3세의 미이라를 촬영한 방사선 영상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심한 치아마모, 치주질환, 그리고 치근단 농양이 보입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집트의 엘리트 계층도 치과 치료의 흔적은 매우 드물게 보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고대 유대인들이 건강한 치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아름다움과 힘, 온전함의 상징이었죠. 고위 성직자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으며 단 하나의 치아가 없어도 온전한 인간일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기준이 성직자나 귀족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의 치아를 부러뜨렸다면 그에게 자유를 주어 보상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모든 치아는 소중한 신체적, 도덕적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스스로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정교한 치아 보철물을 만들기 시작한 건 고대 페니키아인이나 그리스인부터였습니다. 현재의 레바논 일대를 중심으로 3000년 전부터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 부를 일구었던 페니키아인들은 치과 치료를 했다는 흔적을 치아 보철물로 남겼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페니키아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골의 일부로 그들의 치과 의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치주염으로 느슨해진 치아를 금으로 만든 철사로 건강한 치아에 걸어 탈락을 막았던 모습이나 탈락된 치아를 상아로 된 인공치아로 조각한 다음 역시 금으로 만든 철사를 이용해 인접치아에 고정시킨 초기의 보철 치료 모습이 그것입니다. 오른쪽 끝 사진은 이탈리아 반도에 살았던 고대 에트루리아인의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로 여기서는 금철사 대신 금으로 만든 밴드와 리벳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철물이 그다지 견고하게 고정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생활을 규율하는 탈무드에 보면 보철물을 가진 여인이 안식일에 외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만약 외출 중 보철물이 탈락된다면 여인은 그것을 다시 입속에 집어넣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의 어긋나므로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보기에 흉한 보철물을 가진 여인이 약혼자로부터 파혼에 직면하지만 성직자의 중재로 새로운 보철물을 제작하여 무난히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인에게 얼굴의 한 부분인 치아는 음식을 섭취하고 말을 하는 기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며 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데서도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신라 시대에 사용되었던 왕의 호칭 중 하나인 이사금이란 말을 아시나요? 이 이사금은 떡을 베어 물게 해서 이자국, 즉 이의
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에 금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하죠. 이에 금이 줄어서 입금이 되고 다시 변형되어 임금이라는 단어가 생성되었다는데, 이걸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치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당시 임금의 치아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성종, 연산군, 중종, 광해군, 현종, 고종, 순종이 치통으로 고생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480년 치통으로 고생하던 성종은 승정원에 전교를 내립니다. 내가 치통을 앓은 지 해가 넘었는데 널리 의약을 시험하였으나 효력이 없다. 3년 후 1483년 5월 13일 기사를 보면 성종은 여전히 치통으로 고생을 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주상의 몸이 만약 평안하시다면 우리들이 어찌 이 상사를 가볍게 여겨서 억지로 고기를 올리게 하겠습니까? 주상께서 항상 치통으로 음식을 감하였고 비위가 또 상하였는데 장차 무슨 약으로 치료하겠습니까? 이걸 보면 성종은 이가 아파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고 고기는 더더욱 입에 대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치통을 치료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1488년 성종이 제주 목사에게 내린 전교를 보면 조선시대 의녀 중 치통을 치료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의녀 장덕이 치충을 잘 잡아내는데 이미 죽고 이제 그 일을 아는 자가 없으니 이, 눈, 귀 등 여러 가지 아픈 곳에서 벌레를 잘 제거하는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초록하여 보내라. 이걸 보면 장덕이라는 의녀는 입병, 즉 치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고 없었기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를 찾으라고 한 것이지요. 1492년에는 사비 귀금이 한양으로 올라와 신문을 받습니다. 장덕이 죽기 전 귀금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했고 성종은 의녀 2사람을 귀금에게 보내 그 기술을 배우라고 명했는데 두 의녀가 기술을 익히지 못한 것이죠. 급기야 조정에서는 귀금이 일부러 두 의녀에게 기술을 알려주지 않은 중죄인이라 죄를 신문, 자백을 받습니다. 성종이 귀금을 불러 알려주지 않은 이유를 묻는데 귀금은 자기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술을 익히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그 후 귀금은 더 이상 실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종도 2년 후 세상을 떠나지요. 조선왕조 실록에 치과 진료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로 가씨, 장덕, 옥매, 귀금, 효덕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에 사는 여성이었고 그중 장덕과 귀금은 한양으로 올라와 혜민서 소속 의녀로 활동하였습니다. 성종의 아들 연산군도 치통으로 고생을 합니다. 1495년 실록에는 주상께서 치통으로 편찮으시니
라는 글이 나오는데 당시 연산군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습니다. 1501년 연산군은 이를 닦을 수 있는 나무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는데 기록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칫솔을 사용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조선의 임금 중 치통으로 가장 애를 먹은 사람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중종입니다. 중종은 38년 2개월간의 재임 기간 동안 무려 20번의 치과와 관련된 기록이 중종실록에 언급됩니다. 특히 1529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무려 7차례나 중종에게 치통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었고요. 6, 7, 10일, 16일에는 치통 이외에는 다른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날 중종의 치통이 상당히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종의 치아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도 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본디 이앓이 증세가 있는데 아픈 것은 빠졌으나 지금 있는 이가 또 아프고 흔들린다. 이 이가 빠지면 음식을 먹기 어렵겠고 잇몸도 붓고 진물이 나오는데 약으로 고칠 수 있는가? 중종과 신하들의 문답을 보면 당시의 치과 치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중종이 묻습니다. 잇몸이 조금 붓고 진물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먼저 옥지산으로 양치질한 다음에 청위산을 복용하고 뇌하산을 아픈 이 겉에 바르고 또 피마자 줄기를 아픈 이에 눌러 무는데 뽕나무 가지를 대신 써도 됩니다. 치통은 중종을 마지막까지 괴롭힙니다. 중종의 치통에 관한 기록은 1544년 7월 24일이 마지막인데 4개월 후인 11월 15일 중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중종 이후 실록에 치통으로 고생한 임금으로 광해군이 등장합니다. 1612년 광해군은 치통 증세를 묻는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잇몸의 좌우가 모두 부은 기운이 있는데 왼쪽이 더욱 심하다.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곪는 것처럼 아프고 물을 마시면 산초 맛이 난다. 이걸 보면 조선시대 내내 치통을 해결하는 뾰족한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치통의 해결은 20세기에 들어서야 가능해집니다. 한일 합병으로 조선이 망한 후인 1910년 12월 7일 그리고 1914년 6월 4일 또 1917년 10월 13일 치통을 앓던 순종이 일본인 치과의사에게 치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그것입니다. 치통을 해결하지 못했던 다른 왕들과 달리 순종의 1917년 치과 치료는 매우 만족스러웠던 듯 합니다. 1917년 10월 13일 자신의 치통을 치료해준 시마민의 도루에게 순종은 10월 20일 돈 1,000원과 금으로 된 장신구 1개를 특별 하사합니다. 치통의 고통은 중세 유럽의 왕족에게 더 흔했습니다.
당시 사치품이었던 설탕을 원하면 먹을 수 있었던 계층이기 때문이죠.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제국의 기틀을 다진 영국의 엘자베스 1세는 충치로 인한 심한 치통에 시달리면서도 썩은 이를 뽑자는 주치의의 권고를 거부할 정도로 치과 치료 받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태양왕으로 불린 프랑스의 루이 14세 역시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거의 평생을 충치와 치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뽑다가 입천장에 구멍이 난 루이 14세는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물이 코로 들어가 염증과 그로 인한 악취 및 통증이 매우 심했다고 하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설탕 섭취 증가와 더불어 충치가 증가하였고 이를 뽑는 기술자도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럽 중세의 그림 속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와 이를 근심 혹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표정하게 이를 뽑고 있는 치과 의사를 보면 당시 이를 뽑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듯 합니다. 사람들은 충치와 치통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치통을 해결하는 일은 기계적, 기술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혈은 병의 치료를 위해 피를 뽑아내는 치료법으로 사람 몸 안의 체액 균형이 깨져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 체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넘치는 혈액을 빼내야 한다는 근거로 시행되었습니다. 사혈을 할 때 뽑는 혈액량은 현재 남아있는 사혈용 그릇의 크기로 미루어 보건대 500ml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67세에 식도염 치료를 위해 12시간에 걸쳐 2.5리터의 피를 뽑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극심한 치통에 시달렸던 옛 사람들은 치통을 해결하기 위해 잇몸에 거머리를 붙여 피를 빨게 하거나 다양한 약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뽑는 수밖에 없었기에 치과는 떠돌이 기술자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에는 가난에 빠진 팡틴이 물건과 가구를 팔고 또 머리카락을 팔고 그리고 딸 코제트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진주처럼 고운 앞니 2개를 40프랑에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뽑은 치아는 다른 사람의 틀니가 되었겠죠. 그런데 과학의 발달과 전문화의 시대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치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뽑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지나고 서서히 일부 의사들이 이를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외과 의사 샤를 프랑스와 펠릭스가 태양왕 루이 14세의 학문주의 고름이 나는 치료 수술에 성공하면서 외과 의사의 지위는 이전에 진정한 의사로 여겨졌던
내과 의사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들은 자신을 전문화하기 시작합니다. 외과 의사가 택했던 전문 영역 중 하나가 구강이었고, 이 시기의 유럽에 드디어 썩은 이를 빼거나 치료하는 일만 하는 외과 의사, 즉 스스로를 외과 치과 의사라고 칭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피에르 포샤르는 프랑스 해군에서 치과 치료 술기를 익혔고, 파리로 옮겨와 치과 분야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로 일하면서 명성을 얻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치과 의사라고 불렀는데,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치과 치료 기구를 발명하고 치료법도 개발했던 피에르 포샤르는 1728년 당시 치료 기술을 남에게 알려주지 않던 관례를 깨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치료 술식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을 출판합니다. 르 시르지엥 덴티스테, 외과 치과 의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책으로 인해 포샤르는 치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프랑스와 유럽에서 등장한 치과 의사의 영향은 대서양 건너 미국까지 퍼져나갑니다. 신생 독립국 미국에도 많은 치과 의사가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와 치과 의사가 명확히 구분된 것은 아직 아니었죠. 둘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치과 의사가 의사와는 별도의 전문가가 된 것은 19세기 미국에서였습니다. 최초의 치과 대학이 설립된 곳이자 직업적 역할과 업무를 직접 규정하기 위해 치과의사 협회가 조직된 곳이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 치과의사들의 활동은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있는 조지 워싱턴의 틀니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은 젊은 나이부터 이가 빠졌고, 이가 거의 다 빠진 중년 이후에는 여러 개의 틀니를 착용했습니다. 당시 틀니는 상아를 깎아서 만들었기에 너무 크고 잘 맞지 않아서 불편했음에도 틀니와 치과 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치과 치료를 했던 이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도제식으로 의술을 배운 의사들 중에서 치과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정규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배출되는 치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치과 의사가 키워지는 방법은 기존의 의대에서 치과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 당시 몇몇 의대에서 초창기 치과 의사들이 치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의사 중에서 치과 치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치과 의사가 되는 것으로는 이 치과 치료 수요와 치과 치료에 대한 기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상업적 치과를 과학과
전문인의 영역으로 격상시키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미국이라는 신대륙엔 전통적인 교육기관이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발달해 나갔습니다. 의사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죠. 한쪽은 이미 명성을 얻은 의사나 치과 의사가 제자를 받아 교육하는 도제식 교육기관. 다른 한쪽은 유럽 유학파가 미국으로 돌아와 설립한 의과대학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경쟁도 있었지만 신대륙에서 새로운 의학교육의 방식을 형성해 가는데 양쪽 다 고유의 역할을 합니다. 치과대학 또한 그런 양쪽의 영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1840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지역에서 유명한 치과 의사로 이름을 날린 치과의사 호레이스 헤이든과 의사로서 구강 영역에 관심을 가져서 치과 진료를 하던 채핀 해리스가 메릴랜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 치과 교육 시간을 일부 할애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개원 중인 치과 의사들의 서명을 받아 메릴랜드 주의회에 청원하여 결국 치과대학 설립이 인가되었고 1840년 최초의 치과대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볼티모어 컬리지 오브 덴탈 서저리, 현재의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스쿨 오브 덴티스트리이며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치과대학입니다. 이 치과대학의 첫 해 신입생은 5명으로 출발했고 이전에 받은 교육을 인정받아 5개월 만에 2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게 됩니다. 전문 직업인의 요건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직업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규정하고 구분하기 위한 협회입니다. 당시 질이 나쁜 아말감을 들고 미국을 찾아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크로커 형제를 상대하기 위해 미국에서 진료하던 치과 의사들이 뭉치고 이들이 1839년 결성한 것이 미국 치과외과의 협회였습니다. 비록 이 협회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현재의 치과의사 협회인 미국 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이 되지요. 이후 1845년 오하이오 컬리지 오브 덴탈 서저리, 1852년 필라델피아 컬리지 오브 덴탈 서저리가 문을 열었고 1870년에 이르자 미국 내 치과대학의 수는 10곳이 됩니다. 그리고 1900년까지 57개의 치과대학이 설립됩니다. 치과대학 졸업자 수도 1870년 1065명에서 1900년에는 35,500명으로 30배가 넘게 증가하면서 치과의사 면허시험도 생기고 1880년대부터는 치과대학을 졸업해야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자격 규정이 없었던 치과 의료 행위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면허시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규 치의학 교육을 받은 치과 의사가 기존의 도제식 교육을 받고 진료를 했던 치과 의사를 몰아내고 국가에 의해 치과 의료 행위의 독점권을 보장받는 전문 직업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현재 미국에는 70개의 인증받은 치과대학이 있습니다.
치과대학 설립의 물결은 미국을 넘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1858년 의료법에 따라 잉글랜드 왕립외과학회가 치과의사 면허를 발부할 수 있게 됩니다. 1859년 10월 1일 영국 최초의 치과대학인 런던 스쿨 오브 덴탈 서저리가 개교했고 4일 후 메트로폴리탄 스쿨 오브 덴탈 사이언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학교는 오돈톨로지컬 소사이티 오브 런던과 컬리지 오브 덴티스트 이 두 단체에 의해 각각 설립되었습니다. 1860년 5월 영국 최초의 치과 의사 면허 시험이 치러져 43명이 면허를 받았고 1878년 치과의사법에 의해 1879년 치과의사 등록부에 등록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치과의사 칭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에딘버러, 글래스고, 아일랜드의 왕립외과학회도 치과의사 면허를 발부하는 게 가능해져서 치과의사가 되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영국 치과의사협회는 1880년에 설립됩니다. 현재 영국에는 16개의 치과대학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유럽 모두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의대에서 의과와 치과 모두를 배우는 것보다 치과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는 했지만 치과대학이 만들어지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인정받는 과정, 즉 치의학 학사 및 석사학위 그리고 전문의 인정과 같은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치과의사라는 새로운 직업과 치의학이라는 독립적인 학문의 탄생을 기존의 의사나 의학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이를 받아들인 치의학을 통해 치과의사는 독자적인 전문 직업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치과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동양, 특히 식민지 국가들에서는 치과의사의 등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1875년 의술시협 규칙에 따라 최초의 치과 개업 면허가 발부됩니다. 1883년에는 의사 면허 규칙 및 의술 개업 시험 규칙을 제정하여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치릅니다. 이제 일본에서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서양식 치과 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 도제식으로 배운 후 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아직 치과 학교는 없었기 때문에 치과의사 면허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강습회가 일본 각지에 만들어집니다. 곧이어 일본에도 서양식 치과대학이 만들어집니다. 1888년에는 2년제 도쿄 치과 전문의학교가 만들어졌다가 넉 달 후 폐교되는데 이는 기록상 일본 최초의 서양 치의학 교육기관입니다. 1890년 4년제 다카야마 치과의학원이 설립되었고 이후 서양식 치과학교가 도쿄와 교토, 오사카, 후쿠오카에 세워집니다. 서구로부터 치과의사와 치의학을 전해받은 일본에서
치과 의사가 인정을 받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지만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친 치과 의사와 거치지 않은 입치사 사이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일본은 개화 이전부터 입치 치발 구중 요치 영업자, 줄여서 입치사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발치를 포함한 간단한 치과 치료와 기공만을 도제식으로 배워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치과 의사와 입치사의 갈등은 결국 치과 의사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1906년 일본은 치과 의사법을 만들어 일본 안에서 입치사의 영업을 금지합니다. 일본인 입치사들은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은 식민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입치사의 규제가 없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건너와 살고 있고 일본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치사들로서는 안전하면서도 경제적 수입이 보장되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조선에 개원한 최초의 치과 의사는 일본인 노다 오지로 1893년 인천에 치과를 엽니다. 그 후 소수의 일본인 및 미국인 치과 의사가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는 치과 의사의 자격과 면허 제도가 없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의사 규칙을 제정하여 치과 의원을 개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의사 규칙은 근대 제국주의 열강의 압박에 문호를 개방한 조선이 서양식 의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조선에 온 일본인 치과 의사와 입치사들은 조선인을 고용하여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치과 의원을 개설합니다. 이제 일본인 치과 의사의 보조로 고용되어 서양 치과 의술을 배운 조선인들이 입치사로 등장을 합니다. 조선인 최초의 입치사는 1907년 종로에서 개업한 최승룡입니다. 입치사의 흔적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 행렬을 찍은 사진에 보이는 이해 박는 집 간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입치사의 수는 빠르게 증가합니다. 1907년을 전후하여 한국에 있는 입치사는 10여 명, 치과 의사는 4, 5명 정도였는데 1920년대 초반에는 입치사 200여 명에 치과 의사 20여 명 정도였다는 기록을 보니 입치사가 치과 의사와 경쟁할 수 있음을 뜻하면서 당시 조선에서 입치사가 적지 않게 치과 진료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입치사와 치과 의사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3년 조선 치과의사 규칙으로 조선에서 치과의사 제도를 만들고 입치 영업 취재 규칙을 제정 공포하면서 입치사도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올립니다. 이제 입치사가 치과 진료를 하려면 입치 영업 면허증을 받아야 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발치 및
보철만을 허용하면서 광고나 치과의사와 분쟁이 일어날 일을 금지시킵니다. 일제는 조선에서 치과의사와 입치사의 영역을 나누기는 했지만 입치사 제도를 없애지 않았고 입치사를 크게 규제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치과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선인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치과의사 제도가 마련되자 1914년 2월 5일 함석태가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로 등록합니다. 치과의사 시험은 1921년 10월 9일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시행됩니다. 당시 치과의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은 3년제 이상의 치과학교 졸업 또는 5년 이상 치과의술을 수업한 자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 치과과장인 나기라 다스미에게 치과 강습소 설립 청원서를 내게 하고 이를 허가하여 1922년 경성치과의학교가 만들어집니다. 1922년 신입생 60명 중 조선인 40명, 일본인 20명으로 조선인이 더 많았지만 1929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한 후에는 일본인이 더 많아져서 경성치전 졸업생 1459명 중 조선인은 452명으로 31%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정규 교육을 받은 한국인 치과의사를 집단적으로 양성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조선인 대 일본인 치과의사 수는 1921년 1대 15에서 1930년 1대 3으로 조선인 치과의사의 수가 증가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제는 경성치전 이외의 치의학 교육기관은 더 이상 만들지 않았고 조선에 필요했던 치과 의료인은 전근대적인 도제 방식으로 배출된 입치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구석에 있던 조선 반도에도 치과대학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미국식 치과대학 체계가 전 세계로 퍼짐을 의미했습니다. 해방 전후 시기 치의학을 의학의 한 과로 편입시키는 의치일원화 주장이 있었지만 미국처럼 치과의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치의학의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치과의사들의 의견이 다수가 되면서 의치일원화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같은 시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를 구강과로 개명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의 치과와 의과가 분리된 체계가 굳어집니다. 한편 일제시대 치과의사와 입치사가 공존하는 상황은 해방이 되고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두 집단 간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입치사는 기득권을 인정받고 일부는 시험을 거쳐 한지 치과의사가 됩니다. 한지 치과의사는 제한된 지역에서 치과의사와 다름없는 진료 활동을 했습니다.
치과의사 검정 시험을 거쳐 치과의사가 되는 경로도 있었습니다. 치과 대학을 거쳐 치과의사가 되는 경로까지 당시 치과의사는 세 가지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배출됩니다. 치과의사들은 입치사의 한지 치과의사 승격에 거세게 반발합니다. 1949년 당시 치과의사의 숫자가 1001명이었는데 한지 치과의사는 215명이었습니다. 치과의사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치사들이 치과의사가 된다는 것은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도 마찬가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인구 10만 명에 4.6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었을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가 없는 읍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의사가 없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였던 반면 치과의사가 없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80%였습니다. 국민이 의료인을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던 대한민국 정부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1968년 한의사, 한지 한의사 및 입치 영업자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입치사에게 한지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어 무치의 면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치과대학을 신설하여 치과의사를 양성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치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아울러 1960년대 중반까지 단 한 개였던 치과대학을 1960년대 말에 2개, 1970년대에 6개, 1980년대에 1개를 추가로 신설하여 치과의사 숫자를 늘립니다. 치과의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무치의 면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지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와 다를 바 없었고 그동안 무치의 지역에서 봉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1986년 10년 이상 치과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정규 치과의사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됩니다. 이로써 사실상 입치사에서 한지 치과의사로 이어져 온 70여 년의 역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제 한국은 치과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과의사도 아니고 한지 치과의사도 아닌 속칭 머구리라 불리는 무면허 치과의사의 의료 행위는 최근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2023년 11월 국내 모처에서 자신의 주택에 치과 의료기기를 갖춰놓고 무면허로 치과 진료 행위를 해온 A씨가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약 6년 동안 임플란트, 교정, 그리고 각종 보철 치료 등을 해주고 6억 원가량의 돈을 받았다는데요. A씨는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의 치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해왔습니다. 꽤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일반 치과와 비교해 크게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주말에도 진료를 하는 데다 여러 차례 방문할 필요 없이 단기간에 치료해준다는 점 때문에 입소문이 나서 적지 않은 노인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A씨는 왜 구속이 된 것일까요? 6년 동안
치료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면 입소문도 안 났을 텐데 싸지도 않은 치료를 받으려고 300명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의료인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국가가 인정한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교육기관과 면허 제도 밖에서 아무리 효과가 있는 진료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의료인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막바로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해줘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무면허 의료인을 찾는다는 엄연한 현실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어보게 합니다. 환자가 의료인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PA 간호사라는 낯선 용어가 보도되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던트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자는 주장이 있었다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가 공개되어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응급의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는 미국의 정골 의사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죠. 그렇다면 정골 의사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할게요. 이것에 대해 알 수 있다면 거꾸로 치과 의사가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정골 의사는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으로 DO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DO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이죠. DO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약 74개국에서 무제한의 진료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상의 많은 국가에서 부분 진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DO는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MD 면허를 취득한 의사와 동등한 권리, 특권 및 책임을 가집니다. 2018년 현재 미국에는 11만 4,425명의 DO가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의사의 11%를 차지합니다. 정골 진료는 그 유래가 1874년 미국의 앤드류 테일러 스틸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틸은 기존의 19세기 의료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생각한 합리적 치료는 근골격계 계통의 조작, 수술, 그리고 아주 적게 사용하는 약물로 질병과 생리학적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의사들의 진료 행태 중 문제가 되었던 게 아무약이나 심지어 독극물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그런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는 근골격계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의사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에게 약물의 부정적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틸은 1892년 5월 10일 미주리주 커커스빌의 미국 정골대학, 즉 아메리칸 스쿨 오브 오스테오퍼시, 현재의 AT 스틸 보건과학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미주리주가 MD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그는 MD 학위가 아닌 DO 학위를 수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새 직종은 당시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힙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 의사협회는 정골의학이 사이비의학이라고 비난했고, 미국 의사협회 윤리강령은 MD가 DO와 협업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1966년 5월 3일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MD와 동일한 기준으로 DO가 미국의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최초의 미국 DO 군의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 의사협회도 DO를 의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1969년 DO는 미국 의사협회 회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한편 1960년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 의사협회가 DO 의과대학과 DO 면허를 의과대학과 MD 면허로 통합하고자 했지만 1974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DO 면허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DO와 MD에게 동일한 법적 특권을 부여하는 법은 1896년 버몬트주에서 처음 통과되었고, 마지막 주는 1973년 미시시피 주였습니다. DO는 MD에 비해 1차 의료에 집중하며 교육과정에서도 DO 의과대학은 1차 의료에 중점을 두고 보건소 임상교육, 농촌 및 도시 소외지역에서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1차 의료 제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건소에 가보면 DO 의사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DO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DO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아닌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골사가 있습니다. 이는 의사가 아닌 이 수기에 집중하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골의사, 이 두 개의 분야로 진화하게 됩니다. 미국의 DO는 MD와 동일하게 인정되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교육 훈련받은 전골사는 미국의 어느 곳에서도 DO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DO는 약물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는 정식 면허를 받은 의사로 분류되어 WHO나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의 NGO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전골사와의 차이점입니다. 치과의사 전문직과 교육기관이 탄생했던 19세기는 다양한 의료인이 당대의 질병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많은 의료인들이 탄생했고, 또한 당시의 많은 의료인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겠죠. 아울러 미국의 1960년대는 역동적이었고 실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DO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간 의료 공급자, 즉 미들 레벨 프랙티셔너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DO와 치과의사가 전문직으로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등불이 되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치과가 별도의 전문직이 된 것은 앞에서 살핀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별도의 교육기관이 확립되고 직업을 스스로 규율하는 조직이 구성되면서 치과 의사는 의사와 구분되는 명확한 전문직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아있죠. 애초에 미국에선 왜 치과대학이 그리고 치과의사협회가 따로 생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광활한 토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1783년 영국과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동부 대서양 연안지역 13개 주로 출발한 미국은 영토를 서쪽으로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지역을, 1819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 반도를 사들이고 1845년에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던 텍사스를 병합하더니 이를 계기로 벌어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태평양까지 이르는 남서부 지역을 빼앗습니다. 이어 1846년 북서부 지역을 손에 넣고 186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여 지금 북미 대륙의 광활한 영토를 완성하게 됩니다. 의사 직군의 위계가 자리 잡았던 유럽과는 달리 미국에선 의사와 치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느슨했죠. 기술자들은 손쉽게 치과 영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1825년 미국의 치과 의사는 1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1840년이 되면 그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해 1200명이 됩니다. 아직 교육기관도 없었는데 어떻게 숫자가 10배 넘게 늘어나게 됐던 것은 자신이 치과의사라고 이름 붙이면 치과의사가 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돌팔이 치과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치과의사는 사기꾼이라는 평판이 퍼진 사회에서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았든 유럽에서 배워왔든 정식으로 치과 진료를 하는 치과의사는 진료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들이 직접 자신들을 관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영토 확장이 마무리되고 남북전쟁 이후 빠른 산업화와 경제 번영이 시작되었습니다. 1860년 미국의 연간 제조업 총생산액은 18억 달러였는데 1900년에는 불변 가격으로 1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연간 총생산성 증가도 19세기 당시에 보통 0.3% 안팎이던 것이 갑자기 19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거의 6배에 육박합니다. 대륙횡단철도와 전신제도는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공장 설립과 제품 보급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석유와 전기가 등장하고 전신, 전화, 라디오, 자동차 보급으로 19세기가 끝날 무렵 미국은 세계의 선진 공업 국가가 됩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미국의 대도시로 시골 농장 및 해외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새로 설립된 공장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800년 530만이었던 미국 인구는 매 10년마다 30% 이상 성장해 1910년 9200만으로 증가합니다. 10년 단위 인구 증가율은 30%가 넘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인구의 절반도 안 되었던 미국이 20세기가 시작할 때에는 2배가 되었으니까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의 욕구도 커집니다. 치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욕구도 마찬가지로 성장했습니다. 최초의 치과대학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확산되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미국의 광활한 영토와 사람이 많아지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치과 의사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배울 만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 의과와 치과 사이의 분리는 역사적 우연에서 탄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과와 치과 사이에 어떤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의사가 치과 의사를 얕잡아 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무지에 기인한 것일 뿐이죠. 두 번째로, 치과 전문직의 성립은 잘못된 진료를 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관리, 규제하려고 했던 움직임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형성은 자생적이지 않았기에 외국의 발전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전문직이라는 구분이 유효하여지려면 우리나라의 전문직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의 등장이 위에 언급한 것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치료해야 할 구강 질환이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썩고 흔들리다가 결국 많이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설탕의 등장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치아의 진화와 옛날 사람들의 치아와 충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